하버드 강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500여 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국 교수가 한국은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폭로해버렸기 때문인데요. 그 말을 들은 중국과 사우디 대표단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자원이라면 우리가 훨씬 더 풍부하다며 노골적으로 조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수는 그런 조롱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설명을 이어나갔고, 발표를 듣던 일부 대표들은 잠시 후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발표를 끝까지 들은 몇몇 세계적 석학들은 이제 한국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한국에게 백지 수표를 전부 갖다 바치라는 식의 극단적인 제안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석유보다 귀한 자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한국이 아니면 안 되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기술부 특파원 클레어입니다. 지난해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관에서 열리는 자원과 기술, 패권이라는 주제를 취재하러 갔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브라운 교수가 첫 슬라이드를 화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흔하면서도 가치 있는 자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와 관련이 있죠.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는 석유보다 전 세계에서 더 많이 소비되는 자원입니다. 연간 400억 톤이 넘는 모래가 건설, 유리,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고 있죠.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석유가 아닌 모래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자원이라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놀란 듯했죠. 저도 이 사실을 메모하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모래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모래는 입자가 너무 매끄럽고 균일해서 건설용으로도 반도체 제조용으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강이나 해변의 모래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가져 산업적 가치가 높죠. 브라운 교수는 이어서 한국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지질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강암 지형과 급류 하천이 만들어낸 고품질 규사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재료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자세히 메모했습니다. 한국의 자연환경이 첨단 산업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은 CNN 시청자들에게도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것이라 생각했죠. 한국의 강은 길이는 짧지만 경사가 급해 물살이 빠르고 이로 인해 모래의 입자가 특별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런 지형적 특징이 고순도 규사의 보고를 형성했죠. 브라운 교수의 설명에 중국의 리밍 교수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장강이나 황하와 같은 대형 하천은 왜 같은 품질의 모래를 생산하지 못하나요? 브라운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대형 하천의 경우 유속이 느리고 침전물이 많아 모래 입자의 순도가 낮아집니다. 반도체 제조에는 99.999% 이상의 순도를 가진 규소가 필요한데 한국의 강에서 나오는 모래는 이런 고순도 정제에 더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저는 카메라로 브라운 교수의 발표 슬라이드를 촬영하며 생각했습니다. 모래로 반도체를 만든다? 한국은 그것을 해냈다. 이것은 분명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브라운 교수의 발표가 계속되자 저는 제가 미리 준비해온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과정 현장 자료를 꺼내보았습니다. CNN에서 이전에 취재했던 삼성전자 공장 영상과 자료였죠. 발표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래가 어떻게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변환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최신 그래픽 카드 RTX 4090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제품은 소비자 가격으로 약 800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핵심인 반도체 칩은 12인치 웨이퍼에서 생산됩니다. 그리고 그 웨이퍼의 원료는 바로 정제된 모래죠. 저는 경제적 가치의 증폭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래 한 숟갈 정도의 양이 800만 원짜리 첨단 제품으로 변신한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율입니다. 얼마나 많은 모래를 성공적으로 웨이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웨이퍼에서 얼마나 많은 정상 작동 칩을 생산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죠. 브라운 교수는 이어서 각국의 반도체 수율 비교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율은 90%에 달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래라는 흔한 자원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비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자세히 메모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가공 기술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계속해서 반도체의 활용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개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계산 속도입니다. 한국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HBM 즉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은 딥러닝 학습 속도를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이것은 모래 한 알에서 시작된 기술이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증거죠. 청중 사이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이 반응을 카메라에 담으며 이 세미나가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 기술 패권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브라운 교수가 슬라이드를 넘기자 희유금속과 희토류에 관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특히 관심이 있었죠. 얼마 전 한국산업부 브리핑을 취재했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이제 모래 외에도 현대기술 산업의 핵심이 되는 또 다른 자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희유금속과 희토류입니다. 저는 제가 취재했던 한국의 지르코늄 해상 채굴 프로젝트 관련 메모를 꺼내 보았습니다. 아직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었죠.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내용은 CNN을 통해 처음 공개되는 정보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그와 공유했던 취재 자료를 언급하는 것이었죠. 한국은 최근 지르코늄 해상 채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르코늄은 원자로와 첨단 세라믹 소재의 필수적인 금속인데 한국의 기술로 자국 수요의 92%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죠. 이 발표에 청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특히 일본 대표단 쪽에서는 놀란 표정이 역력했죠. 다나카 마사시는 빠르게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희토류와 희유금속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전략 자원으로 부상했습니다. 문제는 이 자원들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죠. 브라운 교수는 글로벌 희토류 매장량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자원 보유국들은 종종 자원 텃세라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학적 긴장을 유발하는 요인이죠. 이 말에 사우디의 아메드 알파하드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원 보유국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주제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자원 없는 나라라는 프레임을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 자원의 한계를 극복한 거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이 희유금속 자립 기반을 구축 중인 아시아 유일의 국가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뉴스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원 전쟁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자원의 확보보다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 패권이 더 중요해지고 있죠. 브라운 교수의 이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CNN을 통해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였으니까요. 저는 카메라로 마지막 슬라이드를 촬영하고 다음 세션을 위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세미나의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는데 한국의 교육 투자 그래프였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 R&D 투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이었죠. 이제 우리는 자원과 기술 그리고 교육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전략 산업을 완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집중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CNN 보도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이었으니까요. 한국의 사례는 매우 특별합니다.
단순한 건설용 시멘트 기술이 어떻게 정밀 세라믹 가공 기술로 진화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브라운 교수는 역사적 타임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1960년대 기간 산업으로서의 시멘트 산업부터 2020년대 첨단 세라믹 소재 개발까지의 진화 과정이었죠. 이처럼 기초 산업 기술이 첨단 산업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원에 대한 접근성, 기술적 혁신,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재 양성이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삼성과 SK의 특허 보유 현황이 표시되었습니다. HBM, EUV 관련 특허 건수가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입니다. 한국은 불과 6개월 만에 핵심 소재의 자립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말에 일본 대표단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다나카 마사시는 표정 변화 없이 계속해서 메모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동료들은 서로 속삭이며 의견을 나누는 듯했죠. 이것은 기술, 자원, 인재의 삼박자 시스템을 완성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이 세 요소 중 하나 또는 두 개만 갖추고 있을 뿐이죠. 저는 이 말을 메모하며 생각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적 회복 탄력성.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이룬 진정한 성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시멘트의 나라에서 반도체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자원 활용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한스 밀러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성공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인가요? 아니면 기업의 혁신 역량인가요? 브라운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한국의 경우 초기에는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성공은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위기 대응 능력에 더 많이 기인합니다. 특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 탁월하죠. 저는 이 답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CNN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였으니까요. 브라운 교수의 발표가 환경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며칠 전 취재했던 한국의 폐기물 기반 인공 모래 개발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자원 활용과 환경 보호, 이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까요? 브라운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건설 폐기물 재활용률 97%라는 놀라운 수치였죠. 한국은 건설 폐기물에서 인공 모래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천연 모래 채취로 인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산업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이죠. 저는 제가 취재했던 4대강 복원 프로젝트 자료를 떠올리며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4대강 복원 프로젝트와 환경 보전형 채굴 기술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브라운 교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은 과거 무분별한 모래 채취로 인한 환경 파괴를 겪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4대강 복원 프로젝트를 시행했죠. 이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채굴 기술이 개발되었고 동시에 강모래 채취 제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어서 한국의 재생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폐콘크리트에서 골재를 추출하고 이를 다시 건설 자재로 활용하는 순환 시스템이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유럽 학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연구팀을 파견하고 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로 유럽에서 온 참석자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죠. 환경 문제는 유럽에서 특히 중요한 이슈였으니까요. 한국은 산업 폐기물의 97%를 재활용하는 국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정책의 성공을 넘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죠. 브라운 교수의 이 말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모래 자원 수출국이 아닌 기술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것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모래로 환경과 산업을 동시에 살리는 한국형 모델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기사의 제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CNN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였으니까요. 세미나가 토론 세션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다소 격렬해졌습니다. 중국의 리민 교수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한국 편향성을 비판하기 시작했죠. 브라운 교수님, 오늘 발표는 너무 한국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들도 자원 활용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비판에 저는 CNN 기자로서 사실 확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지르코늄 채굴과 특허 자료를 검토하며 질문을 준비했죠. 교수님, 제가 자료 확인을 위해 질문드립니다. 한국의 지르코늄 채굴 기술은 특허 출원 건수로만 봐도 지난 5년간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 데이터가 아닌가요? 제 질문에 브라운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사실 제 발표는 주관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한국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자원 활용 효율성이 타 국가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죠. 리민 교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데이터 앞에서는 더 이상의 논쟁이 무의미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이 장면을 반박에서 수용으로, 논리의 힘으로 회의장을 바꾸다라는 문구와 함께 메모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브라운 교수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세미나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브라운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클레어 씨, 핵심은 바로 자원이 아닌 자원의 운용이 기술 패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자원 빈국도 기술력으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죠. 저는 이 말을 받아 적으며 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모래 전략과 R&D 모델이 다른 국가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위기를 자립의 기회로 바꾸었죠. 이것은 CNN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져야 할 중요한 사례입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술 자립 노력에 대한 특집 기사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 현장에서 포착한 각국 대표단의 표정 변화, 데이터를 통한 객관적 분석, 그리고 자원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까지 풍부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었죠. 세미나 다음 날, 저는 CNN 특집 보도를 송출했습니다. 하버드 세미나가 주목한 한국의 자원 활용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마치고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클레어의 특집 보도가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유럽 정부의 반응이 뜨겁네요. 제작팀장인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저는 각국 정부의 반응 자료를 살펴보았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래의 고부가 가치화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중국은 희토류 활용 효율성 제고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순환자원 경제 관련 정책 연구에 예산을 대폭 증액했고요. 이것은 제가 기대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버드 세미나에서 시작된 논의가 이제 국제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흥미로운 점은 모래와 기술의 지정학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자원 외교를 넘어 기술 중심의 자원 전략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죠. 저는 이 내용을 후속 보도에 담기로 했습니다. CNN이 주목한 국가, 자원의 전략적 활용 국가 한국.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기술 패권의 중심은 더 이상 군사력이나 인구가 아닙니다. 자원 활용의 효율성,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교육과 연구개발 시스템이 새로운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후속 보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원고를 작성하며 브라운 교수와의 인터뷰를 다시 떠올렸죠. 모래에서 시작된 한국은 이제 미래 기술 생태계의 설계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자원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능력. 이것이 바로 21세기 기술 패권의 새로운 공식입니다. 저는 원고를 마무리하며
세미나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브라운 교수의 확신에 찬 표정, 리밍 교수의 처음과 나중이 달라진 태도, 그리고 알파하드의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까지. 이 모든 순간들이 제 카메라에 담겨 있었습니다. 모래 한 알에서 시작된 문명의 역설. 가장 흔한 것에서 가장 값진 것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지혜가 이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CNN 특집 보도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후속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죠. 저는 하버드 세미나 취재를 통해 단순한 뉴스가 아닌 세계의 변화를 포착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자원의 시대에서 자원 활용의 시대로.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하여 더 알고 계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동살롱은 더 따뜻하고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행복하세요.